그러다 보니 또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하는 날이 아니면 이제 원래 강의자분이 좀 급하게 좀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이틀 만에 좀 급하게 땜빵을 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내용이 조금 제가 일일이 강의했던 것보다는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전 강의에서 CNN을 다루셨고, 그다음에 전 강의에서 RNN을 배우셨을 텐데, 그 RNN에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알고 계시고, 매일 쓰고 계신 그 GPT라는 친구가 로 이어지는 그 강의, 첫 번째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가장 관심 있으실 시기도 하고, 혹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AI를 공부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몇 개의 벽들이 있는데 그 벽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처음 볼 때는 이게 뭔 소리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조금 하려고 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텐션 메커니즘과 머신 트랜sl레이션이라는 테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트랜스포머라는 친구가 이제 처음에 그 머신 트랜sl레이션, 그러니까 기계 번역이라는 테스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등장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RNN을 처음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언어라는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딥러닝에서 처리하는지를 이제 워드 벡터나 여러 가지 RNN 같은 것들을 통해서 타봤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저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것에서 이어져서 왜 어텐션이라는 게 등장을 했으며 이 어텐션이 어떻게 트랜스포머까지 가게 되는지 이 과정을 이제 한 두 강의 정도로 나눠서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테스크를 살펴보기 이전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늘 강의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자분들 슬라이드 마침 제가 1년 전쯤에 딱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하고 있다라는 점 이 코드 아키텍처부터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뭔가 되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의 개념만 조금 살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코더라는 것은 결국엔 딥러닝에서 우리가 인코더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든가 어떤 언어 데이터들을 더 간단하고 유용한 정보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추상적인 설명을 사실 실제로도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인코더는 그러면 이 인코더는 인코더가 잘못한 정보를 다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복원하거나 변환하는 친구를 말합니다. 인코더라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를 압축했다면 이거를 원래 데이터에 가깝게 재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코더의 표현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디코딩을 해주는 친구를 디코더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컴퓨터과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코더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간단하게 혹은 그 핵심 정보만 압축을 해서 바꿔주는 역할을 은코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디코딩은 다시 그것을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아웃풋으로 만드는 것을 디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피규어 나타내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다리 꼴의 모양으로 인코더 디코더 쌍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인코더에서 나오는 정말 중간 표현들, representation이나 뭐 레이턴트라고도 하고 퓨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인풋을 받았을 때 그거를 우리가 핵심 정보만 압축해서 담고 있는 그런 중간에 있는 레이턴트를 바꿔주고 그것을 다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아웃풋으로 만들어주는 그 형태의 네트워크를 인코더, 디코더, 픽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는 거는요. 그 모델의 전반적인 구조를 정의하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디코더라는 그 모델 구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델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CNN 같은 우리가 배웠던 뭐 MLP 같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들로 이런 인코더, 디코더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의 역할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는 것이 지금 뭐 처음 이제 등장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비슷한 개념들을 이 앞 강의들에서 좀 살펴보신 적도 있을 거고 뭐 피처나 뭐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단어들은 이미 앞 강의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을 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CNN 구조를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뭔가 이제 과제로도 막 구현을 하시고 했을 때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받아서 그 CNN 컨볼루션 레이어를 쭉 거쳐서 중간에 그 피처를 플래튼하고 그리고 그 플래튼한 피처를 FC 레이어들을 몇 개 태워서 그걸로 10개의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막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경우까지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일종의 그런 구조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인코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그 정보가 압축된 형태로 이 복잡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제 플리트나 피처를 만드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인코더인 이제 떼서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피처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10개의 클래스 레이블로 변환하는 그 클래스 레이블을 확률부호로 변환하는 그 과정을 코더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델 아키텍처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정보를 압축해서 그걸 다시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조가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널리 사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GPT의 모체가 된그 트랜스포머 또 인크로디콘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아신 그 이미지 생성 모델이 디퓨전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그 유넷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크로디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모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생성하는 그런 모델들이 초기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이제 유넷 아키텍처, 그러니까 인크로디콘 아키텍처 그 모델들이 많이 생성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어떤 모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는 말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고요. 그냥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랜스퍼 러닝이나 뭐 프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나중에 강의로 다룰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도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서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코더 그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이 듀럴 머신 트랜slation 테스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크는 사실 뭐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뭐 말은 멋지게 써놨지만 그냥 듀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 중에서도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은 한국어로는 기계 번역이고요. 그냥 어떤 뭐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아니면 뭐 일본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소스 랭귀지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을 어떤 타겟 랭귀지로 번역하는 태스크를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써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걸 뭐 헬로라고 바꾸는 식의 그런 모든 그런 태스크들을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딥러닝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 머신 트랜sl레이션이라고 하는 태스크는 통계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전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probabilistic 모델, 확률적인 모델로 접근을 해서 이 번역 문제를 풀었던 게 이제 딥러닝이 이제 상용화되기 이전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상용화되기 이전이 2010년대까지도 이제 많이 쓰였던 방법으로는 아마 2010년대 이제 옛날에 이제 구글 번역 빔 같은 것들이 굉장히 구글 번역이나 그런 번역기들의 성능이 낮았던 시절에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문장이라는 것들을 어떤 하나의 그 확률 모델로 간주를 하는 것. 이제 제가 1강, 2강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떤 ML에서 그런 통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데이터를 확률 분포의 관점으로 좀 표현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소스 센텐스, 이게 여기서는 코리안 센텐스 X가 있을 때 그 모델, 그 X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 분포를 구해서 그 가장 확률이 높아지는 잉글리시 센텐스 Y를 구하는 것을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알금 XY, PY 바 X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 우리가 찾고 싶은 저 Y라는
문장, 이 확률을 최대화하는, 조건부 확률 분포를 최대화하는 y를 찾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태스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방법론들이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론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베이지안 룰을 써가지고 저런 식으로 저 py 바 x를 px 바 y 곱하기 py로 내려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Y와 X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기는 어렵지.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 데이터들이 번역 수단들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영어로가 영어로 헬로 이런 여러 가지 번역 수단들이 있을 때 그것들의 통계적인 관계를 구해서 그렇게 우리가 통계들 확률 목표를 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Y와 X를 직접 모델링하는 것보다도 그냥 저렇게 베이지한 걸 써서 X바 Y와 PY 저렇게 두 개의 확률로 팩토라이즈를 해서 구하는 것이 조금 더 쉽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PX바 Y는 그러니까 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두 개의 그 문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그래서 그 단원이나 구절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P와는 어떤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단어를 그냥 직접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냥 뭐 그냥 대응되는 순서에 맞춰서 그 단어의 뜻에 맞게 대응을 해도 이제 번역을 해도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번역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PX와 Y라는 저 정보만 가지고 번역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번역된 문장은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I have a apple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나는 가지고 있다 사과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이게 국어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언어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문장,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좀 덜 자연스러운 문장에 대해서는 확률을 낮게 주고 더 자연스러운 문장에 대해서는 확률을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확률 분포를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모노리큐어라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을 때 그 문장들을 통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인가를 모델링을 해서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그런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통계적인 방법론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 딥러닝을 배우고자 하는 저희 강의에서의 스코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제외를 했고요. 만약 궁금하시면 뭐 스태티스티컬 머신 트랜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검색해보시면 뭐 이런저런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적은 뭐 이것이겠죠. 결국에는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뭐 RNN이나 그런 네트워크의 구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엔드 투 엔드라는 말이 이전에도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엔드 투 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핸드크래프티를 된 어떤 그 휴리스틱한 그런 방법론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미분이 가능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다 흘려줄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즉 그냥 뉴럴 네트워크만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엔드-투-엔드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한번 잡았었죠. 그래서 한번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런 구조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인풋이라는 어떤 지난 강의 때 이제 좀 다루셨겠지만, 어, 우리는 어떤 그 문장이나 단어를 어떤 벡터의 형태로 바꿔서 나타내게 돼요. 그 벡터를 어떤 인코더가 받아서, 뭐, 여기서는 뭐 RNN이 됐죠. 저 인코더가 RNN의 형태로 모델링이 됐고, RNN이 받아서 어떤 중간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저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표현들을 압축한 그 표현을 만들어내고,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저 디코더라는 친구가 우리가 영어라는 형태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라는 또 다른 형태로 문장을 생성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엔드 투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는 게 사실 이런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굉장히 조금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사실 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막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인코더만 그냥 인코더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인프 표현만 그러니까 한국어의 그 표현들만 좀 압축을 해서 담고 있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인코더 디코더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 압축된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일본어로 이제 디코딩 해주는 그 다른 디코더만 학습을 시켜주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그 인코더에 대한 학습 부담은 없이 좀 여러 가지 그런 디코더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학습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어쨌든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번역에 있어서 그 도움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등장한 그러니까 가져와서 이제 번역에 차용한 논문이 이제 2014년에 12월에 나온 이제 Sequence to Sequence Learning with Neural Network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일리아 스투케버라는 저분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 오픈 AI에서 이제 샘 알트만이랑 싸우고 나가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신 분이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분이시고요. 어쨌든 뭐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이런 논문을 통해서 이제 이 시퀀스라는 이제 저 구조로 이제 보통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부분. 그래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거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커다 디코더 아키텍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런 식으로 식 투 식으로 이제 많이 줄여서 쓰는데 어쨌든 각각의 인코더와 디코더가 RNN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코더로 인풋을 압축하고 디코더는 그 인풋에 압축된 그 표현 여기서는 컨텍스트 벡터라고 좀 많이 쓸 거예요. 맥락을 담고 있다. 문장의 맥락을 담고 있다고 해서 컨텍스트 벡터라는 표현으로 이제 쓸 텐데 어쨌든 그 인풋의 그 의미를 압축해서 담고 있다라는 그 정의 자체는 똑같고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가 받아서 설계 센텐스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인코더 디코더 RNN의 구조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인코더 RNN과 디코더 RNN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사실 뭐 RNN의 구조는 뭐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에서도 이제 다루셨겠죠. 이제 정기님께서 아마 다뤄주셨을 거라 거기에서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정규님이 해주셨던 거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아가서 조금 더 봐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문장을 넣어줘야겠죠. 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봅시다. 문장을 넣어주려면 저 문장은 각각의 이제 단어 단위로 나눠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워드 임베딩이라고 해서 그 워드를 어떤 하나의 단어를 어떻게 벡터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웠었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이 각각의 문장을 어떻게 벡터로 변환할까? 그러니까 각각의 문장을 어떻게 단어 단위로 나누고 그것들을 어떻게 벡터로 이 모델 안에서는 어떻게 변환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드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 토크나이저라는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를 뭐 다루셨을지 안 다루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토크나이저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 어떤 토큰이 일어나 그리고 그 토큰에다가 각각의 아이디를 부여한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막 그냥 임의로 제가 저거를 막 써놨는데 그냥 어떤 그 하나의 단어에 대한 그 어떤 뭐 딕셔너리 같은 것들이 있다고 좀 가정을 하고 그 각각의 그 단어에 매칭되는 그 아이디들이 있는 거. 그리고 그 아이디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임베딩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매트릭스에서 몇 번째 행위에 해당하는 친구는 해당하는 그 벡터는 이고 23번째 행위에 있는 벡터는 나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가 뭐 34번째 행위에 있는 벡터는 는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델 임베딩 벡터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토크나이저에 대해서 다룬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을 토큰 단위로 그다음에 그 토큰에 대해서 아이디를 부여하는 토크나이징의 과정이 토크나이징이라는 걸 해주는 친구를 토크나이저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제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사이에 그런 그 굉장히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뭐 I have a pen, 뭐 I have an apple,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그 띄어쓰기 단위로 그냥 토크나이징을 해주면 돼요. 네, 한국어는 약간
다르죠. 한국어는 막 뒤에 조사도 있고, 뭐 형태소 단위로 막 나눠줘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토크나이징을 어떤 단위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 이제 휴리스틱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언어 체계 안에서 하나의 토큰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그 단위가 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언어의 문법적 특성에 따라서 이 토크나이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라고 해서 그냥 그 영어에서도 그냥 단어를 하나 나누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과거형에서 뭐 ED가 보는 그런 것,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그렇게 뭐 나눠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언어의 특성을 조금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언어마다 다양한 토크나이저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한국어는 조금 까다롭기는 하겠죠. 영어보다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NLP 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뭐 있는 토크나이저들을 갖다 쓸 거기 때문에 어떤 토크나이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살펴보셔서 여러분들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종류의 토크나이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 토크나이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토크나이저 그렇게 마지막 거에 빅터가 빠졌죠. 제가 저 이걸 하는 건데 마지막에 좀 기억을 안 했나 봅니다. 뭐 어쨌든 저렇게 인베딩 매트릭스라는 걸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고 인베딩 매트릭스라는 것은 그 해당 모델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의 워드 벡터들을 모아둔 뭐 2차원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가지 행 번호를 가져와서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저 부분을 가져와서 그 워드를 인베딩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워드 인베딩을요,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던 뭐 워드 투메이크 같은 이런 기존에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워드 벡터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워드 벡터들을 직접 학습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트를 그냥 학습시키듯이 이 친구들한테도 그냥 그레디언트를 흘려내려서 이 그레디언트들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똑같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트랜스포머나 그런 굉장히 데이터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 학습된 친구들 그런 그냥 이런 인베딩 벡터까지 함께 학습 모델과 같이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죠. 데이터가 좀 한정적인 경우는 이미 사전 학습된 그런 모델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저 단어들을 가지고 어떤 벡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RNN에다가 인풋으로 넣어준다. 그 생각을 해봅시다. 어, 결국에는 저 인풋들이 더 벡터로 들어가서 사실 저 그냥 피규어 자체는 이제 조금 익숙하실 것 같아요. RNN을 지난 시간에 이미 다뤄가지고 저 각각의 저 셀들이 다 웨이트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다음에 저 타임 시스템마다 한 번씩 저렇게 인풋을 넣어준다라는 부분을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인코더 RNN을 구성을 해줍니다. 각각에 대한 뭐 아웃풋은 굳이 뭐 나올 필요가 없겠죠. 지금 뭐 디코딩을 하고 지금은 뭐 아웃풋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 셀에 대한 가까이 그 히든 스테이트들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히든 스테이트를 일종의 어떤 중간 표현, 그러니까 마지막 저 테임 스텝에 들어오는 저 중간 표현을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원본 저 문장, 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저 문장의 그 중간 표현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걸 다음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 안에는 디코더 안에는 따로따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 안에는 이제 그냥 문장을 압축해서 하나의 저 중간에 있는 중간 표현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텍스트 벡터라는 것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나타내고 그것을 디코더의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로 보내준과 동시에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타겟 랭귀지, 즉 영어에 해당하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것이 저 디코더 RNN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러면은 첫 번째 저 단어로 인풋으로 넣어줄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저 두 번째 코더 안에는 인풋부터 그냥 이전 타임 시스템에 인풋을 그냥 넣어주면 그 다음 단어를 지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의 구조를 짜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제 이전까지 방금 예측했던 단어를 구조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측하면서 썼었던 그 히든 스테이트를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RNN을 통해서 다음 히든 스테이트의 그 타임 스텝, 히든 스테이트를 넘겨주면서 그런 식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 구조를 넣어줄 때는 저거에 해당하는 이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 특별한 토큰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걸 스타트 오브 센텐스 그리고 비기닝 오브 센텐스라고 해서 저 무슨 스페셜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단어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어떤 생성이나 그런 과정에서 어떤 모델에게 뭔가 어떤 지시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쪽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추가적인 토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코더 안에는 처음에는 저런 식으로 SOS 토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SOS 토큰을 넣으면은 그 문장의 첫 번째 단어를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코더 안에서 넘어온 그 컨텍스트 벡터를 히든 스테이트로 해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로 해서 첫 번째 단어를 예측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예측한 단어를 다시 붓으로 넣어줘서 그다음에 그 인풋을 이제 아웃풋에 이제 벡터를 다시 인풋으로 넣어줘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또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또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의 한 번에 하나씩 단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문장이 언제 끝날지가 굉장히 모호해지잖아요. 그냥 끝도 없이 생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 문장의 끝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EOS라는 이제 토큰을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스페셜 토큰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래서 만약에 모델의 아웃풋이 뭐 EOS 토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휴리스틱하게 문장의 생성을 멈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아웃풋으로 나오는 저 토큰들은 벡터의 형태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뭐 클래스의 형태로 나오는 거냐, 뭐 어떻게 예측하는 거냐, 라는 부분도 약간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어떤 거 우리가 단어를 예측한다 정도의 좀 에스트라,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바로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 부분 지금 조금 넘어가고요. 이 픽처 펄싱이라는 뭐 방법이, 이걸 뭐냐면 사실 이제 모델이 뭔가 예측을 할 때 이제 다른 단어를 예측할 수도 있겠죠. 뭐 I라고 예측을 안 하고 여기서 U라고 예측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모델에서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그 다음 그 인풋에서 그 아웃풋으로 나왔던 것을 그대로 인풋으로 넣어주니까 단어가 틀리면 사실 그 뒷문장들은 다 틀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이 초반에 좀 학습하는 게 조금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정해 주는 느낌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강제로 우리는 어차피 학습 과정에서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너가 무슨 답을 내면 저 인풋 토큰으로 이제 그냥 저기 정답을 이렇게 계속 넣어주는 식으로 이제 좀 모델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약간 테크닉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넣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시퀀스를 어테이션과 함께 구현하는 그런 실습이 있을 때 거기에서도 티처 펄싱을 사용하는 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티처 펄싱이라고 이렇게 학습의 모델이라고 해도 결국에 실제로 뭔가 우리가 인풋을 생성할 때는 저 답 정답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아웃풋을 인풋으로 넣어주는 형태로 인퍼런스를 해야 되겠죠. 우리 학습 과정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의 답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테크닉을 사용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어떤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돼요. 로스 펑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델이 예측한 값과 정답이 어떤 형태로 변환이 되는지를 정의를 먼저 해야겠죠. 여기서도 써있지만 일단 모델은 그 특정 행위팀에서의 단어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델이 10만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인베딩 매트릭스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10만 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베딩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결국에는 똑같이 그 10만 개에 대한 그 단어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어
다음 타이밍 시스템에 나오게 된 단어가 어떤 단어가 가장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 단어는 그 인베딩 그 아이디에 맞춰서 인베딩 매트릭스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토크나이저가 그 아이디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와 똑같이 그 특정한 아이디에 맞는 원하는 인코딩으로 바꿔주게 돼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확률 분포를 비교하는 크로스 엔터페러스로 비판이 되게 돼요. 결국에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분다는 거죠. 다음 이제 이 모델을 예측했을 때, 이 다음 단어가 뭔지를 예측해서, 이제 확률 분포를 구해서, 이제 그것과 이제 확률 분포가 일치하도록 우리의 모델을 조정을, 로스 방정을 통해서 그렇게 적용해서 학습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부분의 언어 모델들이 학습을 할 때 동일하게, 특히 이제 생성을 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데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레이블들이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사실 굳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아니더라도 뭐 코드를 생성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LLM 같이 어떤 뭐 인풋에 대한 뭐 아웃풋들을 계속 이렇게 생성한다던가 하는 식의 이제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결국에는 이제 다음 단어로 뭐가 올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식으로 전부 다 학습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GPT든 뭐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약간 이제 LLM들 이제 비판하는 식에서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LLM은 뭐 확률적 앵무새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LLM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음 단어의 확률 분포를 예측해서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만 예측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추론을 할 수 없고 막 어느 그런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 그러한 주장들이 여기에서 비롯이 됐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모델 조정 이루어지고요. 각각의 단어에 대한 그런 확률 분포를 예측을 해서 뭐 네게티브 로그 플로버빌리티 오브 히 뭐 이런 식으로 저 분홍색으로 써있는데 결국에는 저게 뭐 저희가 크로스 배터리를 정의를 했던 방식이죠. 그냥 그 정답 확률 예측한 모델 정답 확률에 네거티브 로그를 취해준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 배터리의 정의였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더해져서 뭐 평균을 내든지 뭐 썸을 하든지 해서 그것들의 썸 로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것들을 백프로파게이션시켜서 각각의 모델들의 웨이트를 학습을 시켜줄 거니 시퀀스 투 시퀀스의 모델 특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결국에는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이에요. 아까 저희가 스태티스티컬 어떤 머신 트랜sl레이션이라는 것을 다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모델은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저 확률 분포를 계산하느냐에 그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근본적인 가정 그런 통계적인 그런 모션 트랜sl레이션 나오는 건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 가정의 틀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디코더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스 센텐스를 받아서 그 문장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예상한 타겟 센텐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다음 단어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식이죠.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수식을 분해를 해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X라는 저 컨디션도 내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이 머신 트랜sl레이션 외에 다양한 태스크에다가 이 시퀀스 투 시퀀스를 뭐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굉장히 긴 뉴스 기사를 주고 그 뉴스 기사에 뭐 제목을 만드는 모델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인풋 데이터 레이블을 그냥 그렇게만 정리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줘서 수요시키면 그 모델이 어떤 인풋 정보를 서머라이즈 해주는 모델이 되고 아니면은 어떤 코드에 대한 설명을 주고 코드에 어떤 코드를 써줘라고 해서 이제 그 인풋은 어떤 코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거에 대한 레이블은 어떤 코드로 해놨음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는 결국엔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인풋으로 코드에 대한 설명을 받아서 코드를 앞으로 내뱉는 그런 모델들이죠. 결국에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식물은 맞지만 우리가 인풋과 정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델이다. 라는 부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LLM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그런 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 한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처음에 저희가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것에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R도 X, Y, P, Y, X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문장의 확률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저 확률이 가장 높은 문장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극각의 타임 스텝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된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것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문장을 구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타임스텝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토큰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리디한 알고리즘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디 알고리즘은 옵티멀한 솔루션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좀 알고리즘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좀 간단하게 예시를 들고 왔는데 뭐 저렇게 이제 후보들이 각각의 타임스텝에 대해서 세 개의 타임스텝에 대해서 각각의 예시가 저런 후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문장어가 우리가 처음에 예측을 했고 두 번째로 행복 혹은 불행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 행복에 대해서는 할까요? 합니다. 그다음 불행에 대해서는 합니다.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이제 단어를 선택할 때 확률이 높은 걸로만 따져서 저런 식으로 나는 행복할까요? 라고 이제 저 문장을 선택합니다. 저 문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PY 바 X라는 그 모델이 저 나는 행복할까요라는 문장에 대해서 가지는 확률은 30.3%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는 문장은 그 문장이 아니고 나는 불행할까요라는 저 45%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그리디를 일을 세 개를 해서 저도 못하는데 좀 넘어가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어, 우리가 가장 그 각각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장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좋은 문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겠지만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들을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경우에는 다 예측할 수는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단어가 이제 보통 이제 10만 개, 20만 개 이렇게 넘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 10만 개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하고 그 10만 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도 10만 개를 예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어의 그 문장의 토큰의 개수가 5개만 돼도 10만에 55개의 그 모든 경우에서 다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디코딩을 하는 걸, 또 저런 식으로 이렇게 디코딩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느리기 때문에 다음 단어를 선택하기 위한 적절한 이제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방법론들, 뭐 디코딩 혹은 샘플링이라고 이 디코딩과 샘플링이라는 말이 약간 이제 뉘앙스가 다른데요. 이 디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전략을 디코딩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샘플링이라는 거는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디코딩을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델에서 특성을 구한다거나 조금 더 특정 답변을 요구를 할 때는 확률적인 부분이 개입돼야 되는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에서 부정기를 단어를 선택해서 우리가 생성하는 문장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확률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샘플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딥코딩 중에서 대표적인 방식을 빔서치 딥코딩이라는 방식이 이제 각 숫자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어떤 체이에만 남겨두는 코딩 방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스타트 토큰 여기서 뭐 그냥 스타트를 써놨는데 저 스타트 토큰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내뱉는 어떤 그 확률 분포가 있겠죠. 그 확률 분포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개만 뽑아서 그 두 개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디코딩을 해야. 그래서 이 스타트 다음에 뭐 히로 이제 예측을 했을 때 그 히 다음에 히로 예측을 한 그 다음 단어에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 히시랑 스트롱이 없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세 개만 골라서 이제 디코딩을 하는 방식을 빔 서치 디코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 K개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의 또 파라미터로서 여러분들이 뭐 인퍼런스를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디코딩과 샘플링이라는 것은 이제 트레이닝에서는 당연히 사용을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트레이닝에서는 결국에는 그 확률 분포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런 확률 분포에서 이 확률 분포만 알아서는 모델의 아웃풋으로 기대할 뿐이지 그것이 뭐 특정 뭐 모델의 그 문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것을 우리가 뭐볼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우리가 습득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문장을 만들 때 이런 디코딩 방식이랑 샘플링 방식을 사용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빙서치 디코딩에서 저 K라는 것은 우리가 인퍼런스 시 우리가 모델로부터 뭔가 아웃풋을 내게 할 때 사용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고 저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이제 K가 높아질수록 조금 더 많은 경우의 수를 탐색을 하게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옵티멀한 솔루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만 속도가 굉장히 좀 그 일 하나씩 늘릴 때마다 지수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행성하는 속도와 어떤 정확도를 이제 두 개의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잘 생각을 하면서 적절한 K를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이제 빈선치가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이 되긴 한데요. 요약이나 번역과 같이 그치, 뭔가 답이 옵티멀한 솔루션이 뭔가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태스크에서는 빈서치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뭔가 스토리 제너레이션이나 다이어로그 제너레이션 같은 뭔가 정답이 없고 뭔가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빈서치가 사용됐을 때 뭔가 이제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는 답변을 내뱉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 are they doing for a particular reason? 했을 때 빈서치만 쓰면은 그냥 예 하고 끝납니다. 굉장히 뭐 뜻밖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사용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굉장히 재미가 없죠. 사실 이제 사람들이 보통 예상하는 답변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각각의 뭐 랜덤성을 부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재미있고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답변을 이제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랜덤리스를 좀 도입을 해서 이제 샘플링하는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탑키, 두 번째는 탑키라고 부르는데요. 탑키는 아까 봤던 빔서치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실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은 가장 확률이 높은 K개 중에서 K개 중에서 랜덤하게 샘플을 한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 각각의 K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각각의 타임 시스템마다 K개에 대한 그 가지를 계속 뻗어가면서 이렇게 모든 경우에서를 다 찾고 그 중에서 하나를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문장을 고르는 방식이 리서치였다면 K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K개의 후보 중에서 그냥 하나를 그냥 랜덤하게 선택하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 다음 단어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어, 템퍼레이처라는 이제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맥스 펑션에서 각각의 저 익스포넨셜 값을 취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의 값을 저 t로 나눠주는 저런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t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템퍼레이처가 높아질수록 이제 확률 분포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K개의 샘플 내에서 K개의 샘플 내에서 조금 더 이제 고르게 조금 더 다양하게 결과를 샘플링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오른쪽 같이 템퍼레이처를 낮게 설정을 하면은 이 확률 분포가 조금 앞쪽에 이제 확률이 높은 쪽에 더 집중이 되는 경향성이 생기고 조금 더 덜 랜덤한 결과를 생성하기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제 샘플링에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두 개죠. 이 K를 몇 개의 샘플 중에서 선택할 것인가. 만약에 K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템퍼레이처를 이제 조정을 해줘서 얼마나 더 다양성을 조정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T가 낮을수록 이제 가장 이제 그리디한 조금 더 이제 그리디하게 좀 생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T를 높일수록 조금 더 랜덤하게 생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주면서 우리가 확률 모델이 그런 생성한 그런 랜덤성을 조절해 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고 한이 샘플링은 이제 누적 확률이 P 이상이 된 최소한의 지표 안에서 랜덤하게 샘플한다라고 써놨는데 약간 이제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제 확률 분포를 이렇게 확률 수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브라이스가 예를 들어서 0.8이 이즈가 0.1이 뭐 스트렝스가 0.7, 0.07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확률을 더한 값이 0.97이죠. 딱 우리가 만약에 좀 P를 0.97이라고 설정을 해놨다면 딱 그 0.97이 되는 지점까지만 보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보는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고 그 세 개 중에서 막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죠. 여기서는 이제 K개를 이제 명시적으로 좀 어, 고정을 해두는 게 아니고 사실 만약에 K개를 고정해두면 그 확률 분포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확률 분포 자체가 원래부터 좀 평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하나의 그 단어가 굉장히 확률이 높았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샘플링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뭔가 커피가 조금 더 유연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샘플링을 할 때도 이것도 결국에 또 어떤 샘플링 방법을 어떤 디코딩 방법을 선택하는지도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의 일종이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의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 스태티스티컬 머신 트랜스레이션보다는 성능이 높겠죠. 여러분들이 요즘 사용하시고 계신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번역기들도 전부 다 전부 다 예전에 그 밈으로서밖에 소비가 안 됐었던 그 구글 번역기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좋아지는 계기가 이런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 같은 방법들이 좀 도입이 되면서 성능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엔드 투엔드 모델이라서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자들이 뭔가 엔드투엔드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엔드투엔드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뉴럴 네트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모델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고수 작업이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태티스티컬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수집함에 따라서 그런 확률 모델 같은 것들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트레이닝 시켜주는 방법들을 통해서 성능을 좀 늘리거나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뭔가 인간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그냥 모델에 한번 그냥 딸깍 시켜놓고 나면 계속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수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박스죠. 혹시 딥러닝의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한데 그냥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왜 이 모델이 이런 예측을 했는지 이야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디버깅이 힘들고 어떤 규칙으로 번역을 하는지는 좀 알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셋에 바이어스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많이 들은 예시가 우리가 어떤 언어에는 그 인칭 대명사 중에서 뭐 성별이 없는 뭐 인칭 대명사를 쓰는 언어들도 있고 근데 뭐 어떤 그걸 다른 언어로 번역했을 때 특정 직업이랑 같이 있는 경우에 특정 성별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떤 일종의 바이어스 문제로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어떤 소셜 바이어스 같은 것들이 좀 모델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인간이 그걸 이제 바로잡아낼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조금 생기죠. 사실 이제 그 문역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모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잘못된 예시가 하나 나오면 굉장히 이제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사회적인 불이를 좀뭐 논란이 되고 할 수 있는데 뭔가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저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하나의 정답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트레이닝을 하지만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태스크는 당연히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힐러라는 단어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굉장히 이제 다른 이제 다양한 이제 번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것들 다 틀린 하나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해서 절대 없겠죠. 그 언어의 맥락이나 그런 뭐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변동이 크게 되는 것이 자연어이고 번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트레이닝 때는 뭐 괜찮은데 이걸 뭐 밸리데이션 셋이나 일반화 성능을 질 때는 이게 굉장히 좀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로스 funk션만 가지고 이거를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이제 잘못된 예측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좀 평가 기준들이 좀 도입이 됩니다. 예, 오늘은 다 소개를 하고 넘어가진 않을 텐데 이제 룰루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루지, 뭐 메테오, PER 같은 여러 가지 메트릭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테스트를 해결할 때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논문들을 읽을 때 한번 이제 참고하시라고 어떤 슬라이드 한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일이 생기시면 이제 이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여러 가지 평가 식품들로 모델들을 평가를 하는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가 단순히 뭘로 수방시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프리시전이나 뭐 리컬이나 다이버시티 같은 경쟁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나 얼마나 더 잘 결정하는지 특히 이제 재현어 같은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퀀스 투 시퀀스들에 관한 내용을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까지까지만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대전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거에서 또 이제 또 RNN이 가진 저희 한계를 극복하고자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나와요. 과정을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퀀스 시퀀스라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단어 쌍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시퀀스 랭스만큼의 스텝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예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마지막에 있는 프랑스 단어가 어떤 영어 단어로 이 번역이 될 때 결국에는 저 히든 스테이트를 저 시퀀스 랭스만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그 마지막에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디코딩하는 그 스텝까지 다다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정보들이 계속 이제 또 사라지겠죠. 우리가 뭔가 저 마지막 단어에 대한 정보는 저 딱 한 번밖에 넣어준 적이 없대. 우리가 그 디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저 정보에 대한 그 정보, 저쪽 마지막 토큰에 대한 정보가 계속 옅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갈수록 조금 힘들어지는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고요. 뭐 이거를 뭐 그레디언트 베니싱의 관점에서도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컨텐츠 그리고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기다 보니까 인포메이션 보틀넥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 너무 멀리 떨어진 쌍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같은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병렬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제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덴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먼저 계산이 안 되면 결국엔 이제 리커런트한 그런 성질 때문에 이전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가 인풋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 RNN의 구조다. 그래서 무조건 그 시퀀스 랭스만큼의 인퍼런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이제 시퀀스의 이제 관점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리니어 인터랙션 디스턴스 프로블럼과 저걸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정말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우리가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에다가 뭐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거는 이제 저 인풋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멀어서 생긴 정보의 문제였으니까 이제 인풋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디코더의 인풋으로 우리가 인코더에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인코더에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로 이거 임플리시트 암시적으로 이제 정보들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렇게 인코더에 인풋으로 넣어줄 때 굳이 인코더로 인풋으로 들어가는 저 친구들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도 또 없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직관적인 방법은 컨텍스트 벡터를 그냥 모든 인풋으로 그냥 굳이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장난식으로 넣어줬을 때 이제 문장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잘 반영해서 저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냥 뭐 두 개의 벡터를 더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컨캣해서 채널축으로 컨캣을 해가지고 여기 넣어줄 수도 있고 그건 좀 자유롭게 좀 디자인하면 되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또 그런 리니어 디스턴스 프로블럼은 해결이 될 수가 있겠지만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전히 좀 인포메이션 보틀네이크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문장이 길다고 할 때, 우리가 인풋 문장이 굉장히 길 때는 모든 그 긴 문장 하나를 하나의 콘텍스트 벡터에 담는 것이 어떤 뭐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뭔가 하나를 넣어주는 방법은 좋은데, 이제 뭐, 이제 콘텍스트 벡터를 넣어준 걸 인포메이션 버틀렉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냥 저 히든 스테이트들을 중간에 히든 스테이트들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저 히든 스테이트가 이제 소스 센텐스랑 타겟 센텐스가 각각의 토큰이 1대1로 매칭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랑 한국어랑 어순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 단어의 배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그냥 1대1로 그냥 부작위를 넣어주면 사실 뭐 토큰의 개수가 같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넣어주면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모델이 헷갈려 할 가능성도 있고요. 조금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선택해서 넣어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요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넣어줄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성하고자 하는 단어 가장 유사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만 골라서 가져오자라는 게 어텐션의 최초 개념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콘텍스트 벡터로 나타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정보 순서이 너무 크니까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를 어떤 순서로 넣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모델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저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유사한 친구를 저 히든 스테이트에서 뽑아서 가져오자 라는 것이 즉 우리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직접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 히든 스테이트들 비중치를 곱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정보를 갖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들을 가지고 오자라는 것이 역대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좀더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우리가 저렇게 히든 스테이트들은 다 조장을 해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이제 나왔었던 뭐 히든 스테이트들이 됐든 뭐 사실 뭐 아웃풋을 뭐 추가로 더해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히든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히든 스테이트들을 우리가 모두 저장을 해갖고 이제 디코더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어를 예측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디코더의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가 저 S1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텐데 저 S1이 저 H1이라고 하는 H1부터 H10까지의 히든 스테이트들 중에서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이게 얼마나 그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저 S1이라는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얼마나 온라인이 되는지에 대한 그 스코어를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가 하나의 벡터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연산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 위에 써놨지만 보통은 이제 내적의 형태로, 프로덕트의 형태로 좀 정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일종의 시밀러리티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얼마나 유사한가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생성하고 있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유사한지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확률 공부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어, 스코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사도를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맥스 펑션을 채워줘서 하나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예측하고 있는 저 첫 번째 단어, 즉 i가 있죠. 그러니까 I am happy라고 했을 때 i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저 네 개의 토큰이 각각 가지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지를 저런 식으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생성하고 있는 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과 다 내적을 해서요. 그러면 시밀러리티가 되니까 시밀러리티가 높으면은 더 중요한 정보겠죠. 그리고 낮으면 좀 시밀러리티가 그 값이 작으면 더 안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종의 확률 분포로 만들어주면 저런 식으로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지, 어떤 히든 스테이트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거의 웨이티드 썸을 해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 확률 값과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를 곱해줘서 저렇게 다 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 결국에는 저 앞에 붙는 저 웨이트들의 합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저 히든 스테이트들의 정보를 이제 저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에서 확률 값이 높은 것들은 더 많은 정보를 거기서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확률 값이 낮을수록 더 적은 정보를 거기서 가져오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뭐 저 P1이 0.9 정도라고 했을 때 H1에다가 0.9를 곱하고 뭐 나머지에다가 각각의 저 가중치를 곱해서 나오는 형식이 될 거라서 거의 히든 스테이트 1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히든 스테이트의 값들을 저 SOS 토큰이랑 같이 인풋으로 넣어주게 돼요. 저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저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나라는 그 정보를 언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어텐션을 주면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어텐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결국에 어텐션이라는 건 굉장히 저 어텐션이라는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정보들 중에서 지금 내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집중을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럼 그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뭐더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어텐션 스코어라고 써져 있는 저 행에서 How relevant is a score token key for target step P?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 소스 토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소스 저 히든 스테이트들 중에서 어느 정보가 가장 유의미한가를 측정하는 어떤 지표로서 어텐션 스코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히든 스테이트들의 웨이티드성을 구해준 하나의 그런 정보로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또 같은 그런 피규어인데요. 결국에는 어, 저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히든 스테이트들 저렇게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들이랑 내적을 해서 저렇게 업텐션 디스트리뷰션을 정하면은 저것들을 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하면은 저 웨이티드 썸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지금 타임 스텝에 대한 그런 샘 히든 스테이트 벡터 같은 것이 만들어진 거 그거를 어떤 뭐 아웃풋을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뭐 인풋 과정이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모델에 또 다른 이제 인풋으로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메인 토큰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 첫 번째 토큰을 생성할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저 토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져오도록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분배가 되었죠. 두 번째 토큰에 대해서는 저 두 번째 어, 히든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이제 스코어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에 대해서는 뭐 약간 어라는 단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저 러시아어일 것 같은데 아마 러시아어 이제 I saw cat on mat이라고 이제 그런 관사 같은 게 좀 없는 형태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러시아를 잘 몰라서 그러긴 한데 어라는 거를 이제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 어라는 것이 좀 익스플리시트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조금 더 균일하게 어텐션 스코어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모델이 어떤 이제 부분에 집중을 할지가 이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익스플리시트하게 좀 명시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그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어텐션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저 어텐션 맵이 왜 저렇게 온라인이 되는지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토큰이 높은 식으로 두 번째가 그런 식으로 모델링이 될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제 모델이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학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왜 저렇게 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저렇게 보는 것이 저런 식으로 내적 가장 높게 나오도록 히든 스테이트를 만드는 방식이 이제 만들어지도록 웨이트 학습이 되는 것이 이제 모델의 입장에서 가장 잘 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도록 있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어텐션의 구조에 관한 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아무래도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텐션만 이제 아까는 시퀀스라는 그 모델의 관점에서 대체를 살펴봤다면 그 어텐션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왜 어텐션을 줬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텐션을 쓰니까 성능이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많이 쓰였고 어텐션의 행동 원리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번역을 하는 거죠. 그냥 유사한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틀렉이 베니시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해결한 측면도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디코더에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로 이어지는 이제 레지넷에서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듯이 저런 그 인코더와 히든 디코더의 그런 히든 스테이트들을 이어준 일종의 레지듀얼 커넥션의 역할을 저 어텐션 모듈이 수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다는 의의를 가지고요.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이 어텐션이라는 것이 인터프리터빌리티, 그러니까 설명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딥러닝 모델이라는 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뭐 학습을 시키는 그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를 우리가 정리해 주지만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모델이 내부적으로 어떤 피처를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명시적으로 뭔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 가능성,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보여드렸지만 저기에서 저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모델이 예측을 했는지 하나의 매트릭스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오른쪽이 이제 실제로 어떤 단어가 어떤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영어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한 그 텍스트인데 그 각각의 이제 토큰들에 대해서 어떤 토큰에 어떤 전 타겟 토큰, 저 러시아어에 각각 해당하는 토큰들이 영어 문장 히든 스테이트들 중에서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어텐드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제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문장 자체가 좀 리니어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이덴티컬 매트릭스 형태를 띠는데 그런 식으로 유러피안 이코노미 계열이나 저 뭐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랑스어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저거를 이제 프랑스어로 쓸 때는 좀 반대로 써지는 것 같아요. 존이 아마 에어리어에 해당하는 것 같고 이코노믹이
중간에 있고, 유러피언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처음에 있는데 프랑스에서 뒤에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때 이 언어의 특성에 맞게 저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토큰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예측해서 어느 부분에 많이 어떤 데에서 가져오는지 저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어테인션 디스트리뷰션 저런 식으로 시각화를 했을 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 모델이 어떤 부분을 이제 집중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어텐션 맵을 통해서 약간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 모델이 잘 학습됐구나, 잘 학습이 안 됐구나, 약간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예를 들어서 저기 다 일자로 돼 있었으면 뭔가 이 친구가 뭐 어텐션을 잘 못하는데 뭐 대충 뭐 어떻게 뭐 답은 잘 때려 맞췄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는 어텐션도 되게 잘하고 이제 번역도 되게 잘 해줬다라고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나중에는 좀 다루겠지만 이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 자체는 이제 언어에만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도 이제 어텐션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저는 이미지를 주고 저 도그라는 토큰을 줬을 때 저 도그라는 토큰이 저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에 더 어텐션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어텐션들을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도그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저런 식으로 떼어줄 수도 있고 굉장히 이 어텐션이라는 것이 이제 김가림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설명 가능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조금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텐션의 직점에 대해서 이것저것 소개를 드렸는데 어텐션의 개념을 조금 더 한 번 더 구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시퀀스라는 그 구조 내부에서 어텐션을 살펴봤다면 여기 시퀀스라는 구조를 그냥 빼버리고 그냥 어텐션 그 자체만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히든 스테이트가 뭐 리커런트하게 지금은 다 생성이 되잖아. 그냥 그런 구조를 다 빼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히든 스테이트들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히든 스테이트로 이제 정보를 추출하는 그 과정만큼은 이렇게 피규어로 좀 시커멓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냐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랑 되게 유사하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냥 뭐 안 들으셨어도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소리를 날린다고 해도, 뭐 SQL이나 그런 걸로 소리를 날릴 때, 우리는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쿼리를 넣으면 그 쿼리와 키를 기호해서 그, 그 쿼리에 해당하는 키에 있는 그 밸류들을 아웃풋으로 내죠. 이 형태를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S, 그러니까 기존에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였던 저 친구가 일종의 쿼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히든 스테이트들은 우리가 저 어테니어스 스코어를 계산할 때는 각각이 하나의 키에 해당한다. 그래서 키랑 얼마나 이상한지를 어테니어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저 히든 스테이트들, 웨이티드 썸을 저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히든 스테이트들은 벡터의 역할을, 그러니까 밸류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것 자체는 저 키 밸류 쌍에다가 쿼리를 넣어서 그 쿼리가 그러면 저 쿼리는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를 계산하는 하나의 모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 볼 때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 쿼리라는 하나의 벡터가 어떤 밸류를 갖고 있다는지를 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조로 우리의 어텐션 모듈을 만들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혹시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굳이 키와 밸류를 같은 걸로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키와 밸류는 뭐 당연히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른 값이어야 돼요. 그냥 키랑 밸류가 똑같은 거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사실 이 구조로만 따지면 소리를 하나만 날릴 필요도 없습니다. 소리를 병렬적으로 날려줄 수도 있죠.
그런 구조를 다 가정을 해서 일반화된 그 어텐션 레이어를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조금 덜 되실 수도 있는데 아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출시 트랜스포머를 다루면서 한번 더 비교일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커리가 각각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제 커리를 우리가 그 리커런트한 그렇게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전 스테이트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 가정을 제외하면 어차피 우리는 히든 스테이트들을 그냥 뭐 병렬적으로 생각해서 여러 개의 풀이를 날린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히든 스테이트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벡터들로 생각을 합시다. 그것들을 통해서 왜 저런 애니메이션을 기술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히든 스테이트들을 하나의 뭐 저런 식으로 하나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줘서 하나의 키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로 그냥 명시적으로 그냥 우리가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키와 허리의 내적을 통해서 각각에 대한 이제 스코어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저것도 이제 왼쪽에 있는 수식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좀 더 이해가 편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저 키와 허리가 각각 얼마나 이상한지가 저 2원, 2원, 2, 3원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거를 우리는 저 열의 축으로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인 소프트 맥스를 취해주고요.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인 소프트 맥스를 취해주면 커리 원에 대해서 E11, E12, E13 저 열에 해당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소프트 맥스를 독립적으로 취해주고 커리 2에 대해서는 E21, E22, E23 저 열에 대한 소프트 맥스를 이제 각각 이제 이제 독립적으로 수익을 해주는 거죠. 이게 조금 갑자기 이제 차원이 늘어나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실 때는 그냥 나머지 다 가려주고 저 첫 번째 폴이 해당하는 결만 보시면 돼요. 그냥 거기만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봤었던 그 포텐셜이랑 그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A 오는 거는 저 첫 번째 키와 우리의 첫 번째 폴이가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한 그 확률 값이 돼요. A12는 두 번째 커리어, 첫 번째 커리가 두 번째 키와 첫 번째 커리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데이션 스코어가 되고 세 번째 A13는 세 번째 키와 첫 번째 커리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저런 스코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저것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 X1, 2, 3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 키랑 밸류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같은 하나의 벡터부터 어떤 웨이트를 곱해줘서 저런 식으로 밸류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냥 일종의 그냥 우리가 약속한 하나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그냥 뭐 X 그냥 갖다가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어쨌든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밸류 벡터도 그렇게 밸류로 이제 프로젝션을 해주는 하나의 그런 밸류 웨이트 매트릭스를 하나를 더 곱해줘서 밸류로 프로젝션을 시켜주고 각각의 어텐션 스코어에다가 저 밸류의 벡터들을 하나씩 곱해줘서 어, 그래서 곱해줘서 또한 하나의 y1이라는 우리가 커리 1에 대한 밸류인 거죠. 저 y1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생성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예로만 설명을 했지만 당연히 우리가 저 쿼리들이 다 독립적이라면 우리는 저 연산을 그냥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또 해결이 되는 게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것은 결국 RNN에 기반한 모델인데 거기에서 RNN이라는 그러니까 리커런트하게 우리가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요소를 제외하고 어텐션만 본다면 이 분열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슈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그 모델의 두 가지 모든 요소를 우리가 어텐션이라는 것만 가정해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가 있긴 사실 또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단결되지는 않는데 그거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다룰 때 이제 아마 단계를 어쨌든 저 초록색으로 박스 친저 하나의 풀이 하나의 각각에 대한 풀이에 대한 독립적인 연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시퀀스 또 시퀀스에서 봤었던 그 어텐션 연산이 저렇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피규어를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어텐션은 진짜 집에 가서 뭐 직접 한번 따라가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거나 수식을 직접 써보시거나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워낙에 진짜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하시면 이제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바뀌지 않는 이상 아마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쫓아가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거는 계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저 어텐션 레이어라는 것 자체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병렬화가 불가능한 그런 리커런시를 제거를 하면 우리는 이 네 개를 전부 다 정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RNN이라는 것에서 이 리커런시를 제거하고 어텐션에다 뭐 리커런시를 제외한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순서 정보를 없애줬다는 것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 정보를 어텐션에다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보완해서 그것들만 가지고 어텐션만 써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등장한 것이 트랜스포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차시 강의에서 계속 이어질 내용이고요. 오늘 이론 강의는 딱 여기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남았는데 이제 해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세션으로 넘어가서 이 링크 누르시면은 아마 들어가 주실 것 같고요. 연식으로 뜰 텐데 이거 들어가셔서 한번 어, 내 드라이브 복사 못 들으셔도 사실 뭐 실수는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이제 다들 이제 잘 하실 거는 굉장히 큰데 뭐 이거 들어가셔서 실행시켜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틀려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 어텐션 시퀀스 대 시퀀스를 함께 이제 가지고 이제 모델링한 그 구조를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이닝까지 대체 이 코스를 제가 쓴 게 아니어서 이제 트레이닝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인퍼런스만 한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어 약간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냥 단순하게 내적으로만 구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 바다나무 어텐션이라는 이제 어떤 어텐션 그 내적 스코어를 구하는 이런 연산이 있는데 이 연산을 가지고 이제 어텐션을 구하는 그거를 한번 실습으로 해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제가 그거를 그냥 그때가 프레젠테이션 거를 그대로 쓰는 거라서 그걸 인터넷 하드를 가서 키포로 바꿔주신 다음에 실행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팅을 해야 돼서 일단 이제 세팅하시고 이제 조금 한 35분쯤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다 위에 있는 저 인포메이션 셀들을 다 실행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모델 저희가 아까 봤었던 피규어랑 약간 다르긴 한데요. 그냥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기준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피규어가 약간 잘린 것 같기도 하네요. 약간 네,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 모델을 구현한다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다가 어텐션을 붙인 그 모델을 한번 우리가 모델링을 해본다고 가정을 하고 실습을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은 인쿠더 모델은 뭐 이런 식으로 조인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해놨고 인베딩 조금 이제 클래스를 소개를 해드리자. 이제 뭐 히든 사이즈는 그 각각의 벡터가 몇 개의 피처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그 채널에 대한 정의일 것이고요. 인베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크나이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개수일 겁니다. 그래서 인풋 어 그러니까 이거 nn.점 인베딩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인베딩을 이제 많이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저 인베딩 매트릭스에서 이제
이렇게 인풋에 해당하는 저 인덱스를 가져와서 저 벡터 히든 사이즈만큼의 이제 인풋 사이즈와 히든 사이즈 바이 인풋 그러니까 히든 사이즈의 벡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드롭아웃은 아마 이제 드롭아웃을 그렇나요? 저희가 드롭아웃이 지난 강의에서 아마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나의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냥 일반화 성능을 위해서 조금 넣어주는 친구인데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피처가 여러 개가 있죠. 네, 피처 중에 일부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그걸 못 보게 하면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이 실제로 뭔가 예측을 할 때는 뭔가 한두 개의 피처만 보고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제가 1, 2강 때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어떤 하나의 클래스의 모든 배경이 파란색이면 그 클래스는 그냥 그 배경 색깔만 보고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약간 쇼컷이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한 어떤 그 피처들을 랜덤하게 몇 개를 가려서 못 보게 하면은 이제 다른 피처들을 가지고도 이 친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뭐 오버피팅이나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롭아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뭐 여기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일단 그런 하나의 테크닉으로서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인풋 이제 토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인베딩으로 변환해주고 GRU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RNN 모델에다가 넣어줍니다. 이 GRU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3강 때 아마 다루셨을지 안 다루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RNN의 베리언트 중에 하나예요. 이제 LSTM 같은 그런 RNN과 유사하게 뭐 인풋과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서 이렇게 리커런트하게 모델링을 해주는 하나의 그런 LSTM과 유사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걸로 이제 좀 예시할 때, 예시를 들 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인베딩된 그런 그 벡터를 넣어서 GRU에다 넣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아웃풋이랑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이제 어, 마우스가 아니 있죠. 마우스가 여기 아웃풋을 아까는 정의를 안 하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뭐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웃풋이 나오도록 마련이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는 이제 뭐 저희가 사전에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실행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실행을 그냥 누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이게 참 이름이 어려운데. 제가 맨날 이제 알긴 아는데 이 이름 읽을 때마다 헷갈려요. 아다나우 어텐션이라고 해서 이제 좀 일반적인 어텐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쿼리와 키의 내적을 구해서 이제 유사도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 내적이라는 거는 키와 쿼리의 형태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그죠? 차원이 같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벡터가 768차원이면 키가 768차원짜리 벡터는 쿼리도 768차원짜리 벡터여야지만 그 내적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유사도와 비슷한 무언가를 정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 바나나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S가 이제 여기서는 약간 반대로 정리했던 걸로 제가 기억, 아니,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히든 스테이트의 각각의 쿼리에다가 저 웨이트 매트릭스 하나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쿼리에 또 웨이트 매트릭스를 더해주고, 곱해주고, 그걸 더해준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봤었던 어텐션 스코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텐션 스코어에다가 저 밸류를 하나 곱해준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를 곱해준 것이 저 ij번째 그거에 해당하는 어텐션 밸류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그게 아니죠. 어쨌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하나가 그 뭐죠? 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그 친구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기 위해서 익스포지션을 취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그 유사도라고 하는 그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기 위한 걸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조금 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써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실제로 우리가 포텐션을 구현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뭔가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나 그런 식으로 뭐 내적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이거를 수식을 뭐 그대로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 위에 이런 식으로 WA, UA 하고 저 VA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나의 리니어 매트릭스로 이렇게 리니어 레이어로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현을 해볼 텐데 일단 여기 밑에 다 써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스코어를 보야겠죠. 우리가 어텐션 모듈만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쿼리랑 키가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쿼리는 하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스코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수식을 하나의 그런 이렇게 웨이트를 곱해주는 하나의 연산을 리니어 레이어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떤 식으로 써줄 수가 있냐면 따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셀프점 VA 하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칸 탄젠트 뒤에 H 붙은 거는 톨치점 H 이런 식으로 그냥 저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셀프점 WA 다가 허리 플러스 셀프점 UA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테인션 스코어를 우리가 정의를 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수식이 뭐 잘못된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와 지도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커리는 우리가 아까 뭐 병렬적으로 계산한 걸 했지만 여기서 시퀀스도 시퀀스이기 때문에 하나의 커리만 날려주는 걸 여기서 가정을 하고 그래서 배치 사이즈 1, 히든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컬리만 날려주는 거고 키는 당연히 우리가 인풋에서의 그 랭스만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퀀스 랭스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더해주면은 배치 사이즈, 시퀀스 랭스 1만큼의 제 어떤 스코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키에 해당하는 그 스코어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그냥 순서를 바꿔주는 이걸 그냥 편의상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해줘서 이걸 하나의 확률로 바꿔줘야겠죠. 이것도 위에 써 있는 것처럼 f.softmax 하고 스코어 하고 하고 이제 소프트맥스를 어떤 축으로 취해줄 건가를 정해줘야 돼. 그래서 디멘전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지막 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퀀스 랭스에 대해서 이제 저 마지막 차원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마이너스를 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 이제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연산이 수행이 되는 거죠. 인풋이 여러 개가 들어오더라도 저 시퀀스 랭스에 대해서만 이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샘플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소프트맥스 연산을 취해서 병렬적으로 연산을 처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냥 뭐 그대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이것도 결국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매트릭스가 매트릭스가 아니고 결국에 이 부분을 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저거를 써가지고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구해줘서 그러니까 이렇게 웨이트와 컨텍스트를 함께 리턴을 해주는 어텐션 모듈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시키고 그다음에 이 어텐션 모듈을 사용해서 디코더 마르렌을 구현해 볼게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데요. 네,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데 달라진 거는 GRU의 인풋 사이즈가
히든 사이즈의 두 배가 있죠.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인풋으로 넣어주는 그 임베딩 벡터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어텐션을 날려서 가져온 그 쿼리에 대한 밸류를 추가적으로 넣어주기 위한 그 두 개를 이제 컨캐스를 해서 넣어준다라고 보시면은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의 히든 사이즈가 나오면 이 히든 사이즈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워드 벡터의 개수만큼에 대한 아웃풋 사이즈로 바꿔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같은 것들을 다뤄줘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디코더 레이어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맥스 렌스를 또 이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포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문 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포워드 함수 말고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포워드 스텝이라는 걸 먼저 구현을 합니다. 이것부터 한번 그래서 이 포워드 스텝을 먼저 구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워드를 구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포워드 스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그 토큰을 디코딩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베딩을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쿼리는 똑같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이렇게 포미트해서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주고 그 우리가 아까 만들어줬던 그 어텐션 모듈의 그 클래스의 크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뭐 포미트만 해주는 것이지 그냥 히든 스테이트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그 어텐션 모듈을 적어줄 건데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 아까 만들어줬던 그 어텐션을 받아 나온 어텐션을 이런 식으로 셀프적 어텐션으로 인스턴스 변수로 변경을 해놨고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면 돼요. 셀프적 어텐션 해주고 아까 이제 쿼리와 키를 넣으셨죠. 이제 쿼리는 아까 이렇게 정리해줬으니까 여기서 정리해줬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키는 히,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나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웃풋을 넣어줘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뭘 넣어줘도 이제 모델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서 그냥 인코더의 아웃풋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의 언더바 아웃풋을 아웃풋 쓰네요. 를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 어텐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쿼리에 대한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웨이트가 만들어졌는지도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이걸 아마 밑에서 쓰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리턴으로만 남겨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인베딩이랑 컨텍스트를 컨캣해서 그걸로 인풋을 만들어서 전류에다가 넘겨주더라. 그리고 이게 하나의 스텝이 되고 이 아웃풋을 이제 우리가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단어인지를 토큰인지를 예측하기 위한 그 하나의 리니어 아웃풋 레이어를 하나를 더해줘서 이 아웃풋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아웃풋으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그 단어의 그 확률 분포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포워드 스텝을 정의를 해두고요. 포워드 스텝을 여기다가 가져다가 씁시다. 그러면은 한 번 이제 고딩을 할 때 스텝 forward 너바 스텝 하고 인풋으로 디코더에 인풋을 넣어주고요. 디코더 인풋, 디코더 히든.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이게 단어가 안 보여서 무슨 오타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개를 넣어줘야지 이제 한 번에 이제 본 스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디코더 아웃풋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관리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티처 홀싱이라는 게 쓰이는데 직접 홀싱을 해줬을 때는 인풋을 아예 그냥 타겟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처 홀싱을 해줄 수가 있고 안 쓰면은 그냥 우리가 디코더 아웃풋에 있는 거를 그냥 탑키
K1에서 그냥 가장 높은 거 하나, 그냥 확률이 가장 높은 거를 인덱스를 가져와서 그것들로 이제 토큰 번호 아이디를 넣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디코더 아웃풋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정의를 해서 한번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실행을 시켜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이게 밑에 있는 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뭐 토크나이저나 뭐 그런 코딩 전략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사전에 구현해 둔 것이고 그래서 한번 뭐 궁금하시면은 조금 뭘 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쭉 이제 생성이 됐을 때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EOS 토큰이 나왔을 때 뭐 이제 멈춘다 뭐 이런 것도 여기서 다 구현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틱한 건데 트레이닝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뭐 랜덤하게 이렇게 막 뽑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지금 뭐 학습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뭐 아웃풋이 이상하게 나오겠지만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모델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아웃풋을 레벨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딱 이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코드에서 이제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한 코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위에 부분도 괜찮으니까 뭔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조금 저희 무물 톡방이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딱 이제 시간이 맞게 끝났네요. 그래서 딱 3분 정도 됐는데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